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렉서스 LC500 컨버터블입니다. LC는 렉서스의 럭셔리 쿠페죠. 실제 LC라는 차명도 럭셔리 쿠페를 의미를 합니다. LC는 GT 성격의 2+2 모델이고요. 바디 타입은 쿠페와 컨버터블 두 가지로 나옵니다. 국내에는 LC500 쿠페와 하이브리드, LC500 컨버터블 세 가지가 판매가 되죠. LC는 2017년에 출시가 됐고요. 렉서스 중에서는 처음으로 GAL 플랫폼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팔리는 대부분의 도요타 렉서스와는 달리 LC는 일본에서 생산을 하고요. 엔진 라인업은 3.5 하이브리드와 5.0 자연흡기 두 가지고요. 지금 보시는 컨버터블에는 5.0 자연흡기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가격은 1억 7,800만 원이고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렉서스 LC의 가장 큰 포인트는 외장 디자인이에요. LC가 데뷔한 지 시간이 꽤 지났지만 여전히 이 외장 디자인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렉서스는 물론 이 비슷한 급의 다른 모델과 비교해도 이 외장 디자인이 아직까지도 경쟁력이 있어요. 전면의 얼굴은 전형적인 렉서스인데,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다른 렉서스와 비교해도 앞쪽의 디자인이 더 스포티합니다. 그리고 요즘의 다른 신차와 비교해서 그릴의 면적이 아주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이게 밑으로 내려올수록 더 벌어지기 때문에 뭔가 실제보다 더 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의 성격에 맞게 범퍼의 위치도 꽤 낮게 내려온 모습이죠. 헤드램프는 트리플 빔 LED가 적용이 됐고요. 이 주간등 디자인은 나이키 로고와 꽤 흡사하죠. 사실 LC가 외장 디자인의 디테일로 보면은 그릴부터 해서 좀 이렇게 급하게 꺾인 그런 디자인이 많죠. 측면의 실루엣도 꽤 낮게 내려온 모습이고요. 앞뒤 오버행도 짧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 차는 전형적인 롱로즈 쇼테크의 전형적인 클래식 레이아웃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보닛은 길고 운전석은 차 중심에서 더 뒤쪽으로 위치해 있죠. 그래서 앞바퀴보다 뒷바퀴에 운전석이 더 가깝습니다. 이 LC가 얼핏 보면은 차체 사이즈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장은 중형 세단보다 짧고요. 휠베이스는 소나타 등과 비슷하죠. 근데 이 차가 낮고 넓다 보니까 일반적인 승용차보다 훨씬 스포티한 실루엣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오픈카는 소프트탑이든 하드탑이든 탑을 씌웠을 때 모양이 별로 안 예쁜데 이 차는 소프트탑을 씌웠을 때도 디자인이 꽤 괜찮아요. 참고로 이 소프트탑은 사중 구조로 되어 있고요. 15초 만에 개폐가 가능합니다. 개폐할 때는 이게 원터치는 아니고요. 스위치를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죠. 참고로 소프트탑 색상은 블랙과 샌드 베이지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후면의 디자인 역시도 앞만큼 늘씬한 모습이고요. 흔히 트렁크 리드라고 불리는 부분은 일반적인 세단보다 더 길죠. 왜냐하면 이쪽에 소프트탑이 수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고성능 모델도 머플러를 장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장식은 아닙니다. 양쪽에 좀 큰 구경으로 두 개로 뽑았어요. 그리고 도어 핸들은 차체로 수납되는 플러시 타입이고요. 도어 핸들을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식입니다. LC는 앞뒤 모두 램프에 디테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테일 램프에도 그 주변에 눈에 띄는 디테일이 많습니다.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포텐자 S001L, 사이즈는 앞이 245에 40R21, 뒤가 275에 35R21입니다. LC의 주력 시장이 아무래도 미국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차 외장에 크롬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알로이도 마찬가지죠. 참고로 이 타이어의 트레드 웨어는 280이고요. 렉서스 LC의 실내는 좋게 말하면 좀 고풍스럽다 또는 앤틱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약간 좀 옛날 고급차의 그런 느낌이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소재가 빈틈없이 좋은데 디자인을 보면은 약간 한 세대 전의 차 같죠. 근데 전체적으로 내장재가 상당히 좋습니다. 보통 좋은 차 하면은 위부터 시선이 잘 안 닿는 곳까지 일정하게 내장재가 좋은데 이 차 역시도 밑에 쪽까지 내장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장재가 실내의 포인트고요.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차체 사이즈에 비하면은 좀 넓이가 넓은 편이고 A필러 좌우를 보면은 이렇게 약간 감싸고 있는 것 같은 랩 어라운드 디자인입니다. 반면에 전체적인 내장재를 보면은, 그리고 또 이 차 엔진을 보면은 필러 같은 데는 스웨이드가 적용이 될 법한데 스웨이드는 아니고요. 그냥 우레탄입니다. 특징 중에 하나는 대시보드에 적용된 이런 소재도 좋은데 이런 부분은 또 상당히 부드럽고요. 이 위에는 약간 또 스웨이드 같은 또 재질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좀 특징입니다. 모니터는 10.4인치 와이드 타입이 적용이 됐고요. 이게 다른 브랜드와 그 레이아웃이 조금 다르죠. 일단 모니터가 멀고요. 결정적으로 이게 지금 터치가 안 돼요. 커버로 이렇게 막혀 있죠. 그래서 컨트롤 패드로 조작을 하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작하기가 그렇게 썩 쉽진 않아요. 지금이 내비게이션 화면이고요. 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것도 한 세대 전에, 예전에 그 수입차에서 좀 자주 사용하던 내비게이션이죠. 참고로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확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날로그 시계를 보면은 기능보다는 미적인 그런 감각으로 더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차는 따로 홈 메뉴는 없는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메뉴 버튼을 누르면 이 아래쪽에 자주 사용하는 이런 아이콘들이 나타나죠. 이게 목적지, 오디오, 전화기, 앱. 그러니까 이 앱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요타 일본의 그 렌터카에도 있는데 스마트 디바이스 링크, 여기에
이걸로 연결할 수도 있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보로 들어가면 여기서 트리 컴퓨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설정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여기 있는데 이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블루투스와 오디오 그리고 전화기,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말 그대로 차량과 관련된 그런 메뉴인데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차들 보면은 그 안에 있는 뭐 자동차 관련 또는 ADS 관련 컨텐츠가 많잖아요. 그거는 좀 적은 편이고 반대로 이 차는 저 계기판 쪽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조명 설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차는 따로 그 무드 조명은 있긴 있는데 그 색상을 바꾸는 그런 메뉴는 없어요. 온도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공조장치와 또는 시트 스티어링, 그러니까 여기서 통풍과 열선 시트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 통풍 시트 같은 경우에는 3단계로 또는 오토 모드도 있는데 이게 약간 좀 특이한 게 이쪽과 또는 운전석이 그 바람 나오는 게 약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차는 운전석 같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등받이 쪽은 바람이 또 굉장히 세게 나오는데 엉덩이 쪽 있잖아요. 이건 또 되게 약해요. 그래서 뭔가 배분이 한 2대8 정도로 좀 다르더라고요. 이거랑 여기랑. 참고로 이쪽 등받이 각도 같은 경우에는 등을 살짝 띄면은 뭔가 그 옷이 살짝 좀 펄럭거릴 정도로 바람이 좀 세게 나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벤츠가 가장 먼저 소개한 에어스카프 기능이죠. 그러니까 헤드레스트에서 히터, 그러니까 보통 추운 날에는 오픈카를 안 타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사실은 추운 날에도 겨울에도 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를 위해서 헤드레스트에서도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거죠.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이 차 가격이나 뭐 급을 생각을 하면은 후방 카메라의 화질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는 그래도 그냥 괜찮은데 후방 카메라는 화질이 유독 떨어지네요. 참고로 스티어링 가이드 연동 기능은 있지만 그 외에 뭐 다른 앵글 그건 없고요. 이 차는 송풍구의 배치도 다른 차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대부분의 경우 송풍구가 가운데 두 개가 있고 양쪽에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가운데에 하나가 있고요. 동반석 앞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다른 차와 디자인이 좀 다르죠. 심지어는 저쪽에도 송풍구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앞쪽에 보통 통상적으로 4개가 있는데 이 차는 5개가 있죠. 송풍구 바로 아래쪽에는 공조장치가 있습니다. 이 공조장치가 그러니까 이 부분, 이 센터 패시아가 위치가 좀 높기도 하지만 앞으로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터치가 안 되기도 하지만 손도 안 닿죠. 근데 이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손에 잘 닿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체적으로 액정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액정이 큰 건 아닌데 이게 위치가 가깝다 보니까 이게 좀 잘 보이죠. 그리고 아까 약간 좀 앤틱한 그런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차로는 또 굉장히 드물게 이 아래쪽에 보시면 또 CD 플레이어도 있고요. 사실 요즘에는 CD 플레이어 있는 차가 또 거의 없잖아요. 이 차는 동반자석과 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왜냐면은 이쪽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요. 이 차가 컨버터블이어서 이쪽에 그 보통 위에 있는 손잡이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손잡이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잡으면은 손에 좀 딱 들어오는 그런 위치예요. 그리고 글로우 박스 같은 경우에는 여는 게 수동이 아니고요. 이 위에 버튼이 따로 있어요.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글로우 박스가 열리죠. 참고로 이렇게 글로우 박스 안에도 굉장히 좀 부드러운 소재가 깔려 있고요. 이 버튼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부분도 이게 약간 금속인데 뭔가 좀 되게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동반자석 쪽 앞에는 얼핏 보면 하이그로시인데 이게 시동이 걸리고 야간이 되면은 저기에도 이렇게 조명이 들어와요. 기어 레버가 있는 센터 플로어도 이게 위치가 전체적으로 좀 높은 편이고요. 기어 레버 같은 경우에는 자동인데 꼭 수동처럼 되게 짧죠. 그래서 뭔가 조작하는 그런 맛이 있고요. 보통의 자동 변속기는 그냥 위아래로 옮기면 P&D가 되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렇게 살짝 옆으로 젖어서 위아래로 움직여야지 D와 R이 됩니다. P 버튼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커버를 열면은 여기는 컵홀더고요. 뒤쪽에는 그 렉서스 특유의 이 컨트롤 패드가 있는데 이 컨트롤 패드가 이제는 렉서스도 이제 안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이게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10여 년 전부터 제가 봤는데 지금도 이게 사용하기가 영 불편해서 그러니까 이게 노트북 같은 키패드 그런 건데 사용하기가 영 불편합니다. 여기 부분에 있는 플라스틱 버튼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도요다의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볼륨 버튼은 또 굉장히 크게 설정을 했고요. 컨트롤 패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딱 손목을 놓고 움직이면은 그러니까 이 자체는 되게 편합니다. 보통은 앞쪽에 컵홀더가 2개가 있잖아요. 이 차는 이 암레스트를 이렇게 밀면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컵홀더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이 되는데 닫을 때는 이걸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닫힙니다. 이 차의 성격을 생각을 하면은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괜찮은 편이에요. 여기에는 USB 단자 2개와 12V가 있고요. 소프트 다 오픈 버튼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커버를 이렇게 뒤로 밀어야지만 열 수가 있어요. 이게 딱 커버를 열면은 버튼이 나타나는 게 뭔가 좀 되게 그러니까 소프트 탑이 고성능은 아니지만 약간 좀 고성능 그런 느낌이죠. 참고로 이 소프트 탑 같은 경우에는 15초 만에 개폐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하드탑보다는 소프트탑이 개폐가 훨씬 빠르죠. 그리고 시속 50km까지도 소프트탑을 개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차는 하체는 부드러운데 파워트레인이나 운전 자세는 꽤 스포티하거든요. 그래서 이 운전대 같은 경우에도 거의 90도로 서 있습니다. 보통 스포티한 차일수록 운전대 각도가 이렇게 서 있는데 약간 좀 포르쉐 같을 정도로 거의 이렇게 90도로 서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패들 시프트도 뭔가 좀 길쭉한 게 약간 좀 마세라티 그런 느낌이 나죠. 이 차가 지금 시승차로는 주행거리가 좀 많이 돼서 그런지 림에 적용된 이 가죽이 되게 좀 길이 잘 든 느낌이에요. 그래서 손에 좀 짝짝, 그러니까 주로 잡는 부분에는 펀칭이 돼 있는데 이게 펀칭이 깊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손에 잡히는 감각이 꽤 좋습니다. 운전대에는 조절은 당연히 전동이고요. 참고로 반대쪽에도 다이얼이 있는데 이거는 스노우 모드 또는 ESC 온오프 버튼입니다. 계기판도 10.3인치 디지털이 적용이 됐습니다. 디지털 계기판이 크기가 아주 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기에 적용된 폰트들이 좀 오밀조밀 하거든요. 그리고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스포크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계기판 디자인이 바뀌는데 그러니까 통상적인 디지털 계기판에 바뀌는 게 아니라 뭔가 하드웨어가 움직이니까 좀 되게 특이하죠. 참고로 계기판은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고요. 이 전환되는 속도도 이제 꽤 빠르죠.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릭 컴퓨터를 비롯한 주요 정보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지라든가 또는 트릭 컴퓨터, 순간 연비, 레인지, 타이어 공기압 등이 있어요. 참고로 여기에 표시된 정보는 지금처럼 이거를 바꿨을 때 이게 좀 더 시인성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크게 표시가 되죠.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면은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클 세팅이 있고, 그러니까 ADS를 여기서 할 수가 있죠. 지금은 HUD고요. 참고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즘 차로는 좀 드물게 여기가 한글화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레인 센터나 스티어링 어시스트 등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는 트렁크 열림 버튼과 HUD 버튼, 그리고 주유구 오픈 버튼이 있고요. 시트는 이 차의 성격에 맞게 좀 컴포트한 그런 쿠션이고요. 반면에 좌우를 지지해주는 그런 기능성은 꽤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시트에 앉아보면은 뭔가 엉덩이와 등을 좀 이렇게 둥글게 감싸주는 것 같은 그런 착자감이죠. 그리고 이 차가 밖에서 보면은 무게중심이 꽤 낮아 보이는데 실제로 시트 포지션도 꽤 낮게 내려가는 편입니다. 보통 투도어 쿠페가 문짝이 큰데 이 차 역시도 문이 되게 길죠. 그리고 이 도어 트림에도 위아래 전체에 걸쳐서 꽤 좋은 소재가 많이 들어갔고요. 심지어는 일반적인 차들보다 이 도어 트림의 디자인이 또 상당히 스타일리시하고 심지어 좌우의 디자인도 비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이쪽과 저쪽의 디자인이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 동반자석 쪽의 저 도어 트림 디자인이 좀 더 스타일리시하죠. 그리고 보통 고성차들이 보면은 이 문턱이 높잖아요. 이 차도 그러니까 시트 포지션이 좀 낮아 보이기도 하지만 이 문턱도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고, 그리고 여기에도 또 카본이 적용이 돼 있죠. 2열의 공간은 말 그대로 플러스 2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성인이 앉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좀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이게 2열 공간이 약간 좀 911과 비슷한 정도의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차는 트렁크 버튼이 이쪽에 있어요. 보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전동은 아닙니다. 이 가격대면 당연히 소프트 톱이긴 하지만 전동이어야 될 것 같은데 개폐가 전동은 아니고요. 보통 소프트든 하드든 오픈카들은 지붕이 접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트렁크 용량이 작죠. 이 차 역시도 트렁크 용량이 좀 작은 좀 로드스터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이 바닥에 있는 커버를 열면은 이 아래쪽에도 따로 이렇게 뭐 추가적인 공간은 없고요. 그래서 이런 트렁크의 용량 자체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고성차를 타도 생각보다 소리가 조용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독일 고성차를 타도 배기음이 시동 걸 때 뻥 하고 터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차는 생각보다 소리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시동 걸 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뻥 하고 저게 잠깐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생각보다 좀 길게 좀 여운이 있어요. 그리고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차는 엔진 소리뿐만 아니라 배기음도 좀 강조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보통은 P에서 이렇게 회전수 올리면 대략 뭐 한 3,000, 4,000 올라가고 말잖아요. 이 차는 에코 컴포트에서는 한 3,000까지밖에 안 올라가고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저 레드존을 때리네요. 어쨌든 이렇게 배기음이 좀 강조된 차라 보니까, 그리고 또 오픈카는 상대적으로 또 방음도 좀 부족하죠.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차가 이렇게 조용한 차는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정차 시에 엔진 소리를 들으면은, 그러니까 배기음과 엔진 소리가, 그러니까 소리가 좀 톤이 높거나 큰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귀에 좀 잘 들리죠. 반면에 이 진동 대책 같은 경우에는 꽤 좋고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5.0 자연흡기 8기통 엔진과 10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477마력이고요. 그러니까 거의 리터당 100마력에 가까운 자연흡기 엔진이죠. 그러니까 요즘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대배기량 자연흡기 엔진, 특히 8기통이 이제 거의 없는데, 소위 말해서 좀 낭만적인 엔진이고, 이제 앞으로 자동차 업계에서는 보기가 힘들어진,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방식의 이제 새 엔진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LC500 컨버터블은 요즘에는 좀 보기 힘든 그런 성격의 차인데 그만큼 좀 개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 차는 뭔가 좀 상반된 그런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워트레인이라든가 운전 자세 이런 거는 전형적인 고성능차거든요. 근데 하체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초반에는 이 차가 좀 부드럽습니다. 이게 정확히는 부드럽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약간 좀 부들부들하다, 초반에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쿠페에 비해서 이제 지붕을 자르면은 이제 강성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거는 대부분의 오픈카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게 달리면은 약간 좀 헐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실내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조용하고 부드러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또 그렇진 않고요.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가 조용한 차는 아닌데 아무래도 좀 스포츠 지향의 차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리가 많고 또는 방음도 좀 덜했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컴포터블 또는 오픈카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까고 그러면 이제 외부 소음 뭐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방음을 이렇게 굳이 쿠페만큼 많이 할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오픈카는 쿠페 대비해서 좀 소리가 크죠. 방음도 부족하고. 근데 이 차는 소프트탑 치고는 방음이 좀 좁은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타이어 때문에 노면 소음이 좀 들어오긴 하지만 그 위쪽에서 들리는 그 풍절음 같은 경우는 좀 적죠. 물론 아주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이 뒤쪽에 유리 접히는 부분이잖아요. 그쪽에서 소리가 들어오긴 합니다. 그리고 또 소리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방향지시등 소리인데, 이 방향지시등이 소리가 좀 되게 독특합니다. 이게 방향지시등이 정확히 독특한 게 아니라 내렸을 때 촥 소리가 있는데, 이게 뭔가 그 금속의 소리를 플라스틱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굉장히 좀 좋은 소리 같기도 하고, 때로는 되게 좀 플라스틱 같네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차는 타이어 때문이라도 노면 소음이 좀 큰 편인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UHP 타이어라고 해도 이 타이어가 지금 트레드웨어가 280이거든요. 이게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이어 소음이 특히 저런 콘크리트에서는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이 차는 드라이브 모드가 크게 에코와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가 있는데, 에코 모드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반응이 마일드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밟잖아요. 그러면은 한 3000rpm이 될 때까지는 이게 반응이 마일드해서, 이게 최고 출력이 거의 500마력이니까 뭔가 약간 좀 다루기도 힘들고 그럴 것 같잖아요. 뭐 그렇진 않습니다. 3000rpm까지는 반응이 마일드하고요. 이게 4000rpm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그러니까 보통 자연흡기 엔진을 가리켜서 터보에 비해서 토크나 또 출력이 이렇게 리니어하게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이 차도 그렇고요. 특히 이렇게 거의 리터당 100마력을 내는 차는 최고 출력이 7100에서 나오기 때문에 진짜로 말 그대로 딱 올리는 만큼 거의 정직하게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LC처럼 차가 좀 낮고 또는 보닛이 긴 차들은 운전 감각이 일반 세단과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 차는 뭔가 클래식한 좀 그런 비율을 더 강조를 해서 그런지 유난히 운전석이 차체의 중앙 또는 그 뒷바퀴 팬더에 더 붙어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 하다 보면은 좀 보닛이 좀 긴 느낌이 나죠. 그리고 보통 미국 차들 시승할 때 보면은 제가 항상 사이드미러 사각지대 평면이어서 블라인드가 되게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차는
그래도 바깥쪽에 볼록 거울을 해놔서 그런 그 사각지대 걱정은 또 별로 안 하셔도 되고요. 반면에 아무래도 뒷유리가 좀 면적이 작다 보니까 이 룸미러를 통한 후방 시야는 좀 제한이 되죠. 이 차는 안팎으로 보는 이미지와는 달리 코너에서는 움직임이 상당히 퓨어합니다. 보통 뒷바퀴 굴림 차가 회전할 때 앞이 더 안으로 감기거나 뭐 뒤가 이렇게 약간 더 슬라이딩 하거나 보통 그렇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 요즘에 뒷바퀴 굴림 차로는 좀 드물게 뭔가 실내 디자인이 약간 좀 10년 전 차 같은데 저런 그 움직임도 약간 좀 클래식합니다. 그래서 회전할 때 그런 모션을 보면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 미국의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시내에서 자동차 추격전 할 때 거기 흔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큰 세단들이 뒤에 슬라이딩 하면서 그 회전하고 약간 그런 게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실제로 그렇게 빨리 달리면은 그런 느낌이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이처럼 코너를 몇 번 돌아오면은 이 타이어가 UHP 접지력이 되게 좋은 타이어인데 그 타이어는 그 땅 위에 되게 쫙 달라붙어 있으면서 그 위는 좀 둥실둥실 떠 있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이 차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파워트레인의 반응이나 댐핑이 단단해지는데 그 파워트레인의 반응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에코 모드에서 이렇게 마일드하게 가속을 하는 것과 또는 컴포트 모드에서 가속을 하면은 이게 반응이 한층 빠르고요. 그리고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로 갈수록 반응이 훨씬 빨라지죠. 어쨌든 이 차는 출력에 맞게 가속력이 꽤 좋은데 엄밀히 보면은 약간 좀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 동영상 기준으로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약 한 17초인데 그러니까 이 차가 최고 출력이 477마력인 걸 감안을 하면은 약간 근데 이 차가 200 넘어가서도 가속력이 꽤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속력이 그 고속에서도 좀 살아있죠. 뭔가 전형적으로 소위 말해서 저 고속발이 좋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참고로 이 차가 상태가 안 좋아요. 이게 시승차로는 특히 이런 성격의 시승차로는 주행거리가 굉장히 긴 23,000km라서 전반적으로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제 좀 조용한 데 지나가다 보면은 하체에서 막 소리도 나요. 드드드득 하고. 근데 이 차가 생각보다 또 연비가 좋습니다. 8기통에 공차 중량도 2톤이 넘고 그러니까 연비가 되게 안 좋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략 한 리터당 17, 18 한 이 정도의 순간 연비가 나옵니다. 시속 110에서도 대략 한 15 정도 내외로 나오고 그래서 그동안 시승했던 가솔린 엔진들의 그러니까 110 정도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 차가 그런 평균보다는 더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고성차를 타도 이제 변속할 때 배기음이 뻥 하고 터지는 그런 차가 별로 없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에코 모드에서도 뒤에서 이렇게 변속할 때 뻥 하고 터져요. 소리가 되게 큰 건 아닌데 뭐 약간 좀 느낌 있게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그 낮은 속도에서 당연한 얘기군요. 가속을 할 때 주변 소음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그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변속기 반응 같은 경우에도 이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에코에서 이렇게 킥다운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템포 있다가 나가거든요. 근데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면은 이게 반응이 훨씬 즉각적이죠.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이제 변속할 때 고회전에서 충격이 더 있고요. 참고로 이 차는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에코 모드에서 이제 저속에서 움직일 때 있잖아요. 그때도 간간히 튀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이신이 그렇게 많이 튀고 그러진 않는데 이 차는 저속에서 좀 튑니다. 그리고 가속을 할 때 저 바늘이 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보통의 가솔린 엔진은 특히 요즘에는 터보 엔진이어서 그래 봐야 6천인데 이 차는 7.100까지 쏘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엔진만 놓고 보면은 좀 이렇게 달리는 그런 재미가 있죠. 근데 차 성격으로 보면은 이 차는 그냥 빨리 달리기보다는 캘리포니아와 샌프란시스코의 국도에서 뚜껑 열고 이렇게 유유하게 달리는 그게 더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에코 모드에서도 일단 패들 시프트로
수동으로 조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변속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레드존 7,000원 100 정도에서 되면은 자동으로 퓨얼 컷이 걸리죠.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특이한, 왜냐하면 페라리도 로마도 자동으로 변속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좀 그 미국 차 같은 그런 특성이 아닌가. 어지간하면 이렇게 번갈아 달려보면은 이 차는 회전할 때 에코모드가 좀 가장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나, 또는 좀 덜 부담스럽지 않나. 왜냐면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하면은 이게 제어가 좀 늦게 들어오기도 하지만 뭔가 그 뒤가 더 적극적으로 좀 도는 그런 느낌이어서 에코모드가 상대적으로 순하니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오픈카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열고 달렸을 때 실내로 들어오는 그 바람, 그러니까 바람을 얼마나 좀 잘 막아주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오픈 바디 중에서는 실내로 바람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오픈카를 이제 시승을 아주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닌데, 예전에 시승했던 차들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이 차가 속도가 한 90 정도만 돼도 이게 실내로 여기까지도 이렇게 얼굴까지도 바람이 막 느껴지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히 어떤 차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E클래스 카브리오였나 포르쉐 박스터였나, 그 차는 거의 최고속도 부근에서도 이게 위에 머리만 막 흩날리고 이쪽으로는 바람이 잘 안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내로 들어오는 그런 바람을 보면은 이 차는 고속 대응은 아니고, 그리고 저 뒤에 디플렉터가 있는데 저게 일단 좀 크기도 좀 작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조금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이게 고속 안정성이 더 좋은 것과는 별개로 그런 실내로 들어오는 바람의 들이침 이런 걸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적당한 속도로 국도를 지붕 열고 달리는 그런 세팅 또는 성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차는 하체가 저부하 상황에서는 약간 좀 둥실둥실하고 약간 좀 헐겁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파워트레인이나 뭐 이런 변속기, 계기판 디자인이나 운전대 각도라 이런 걸 보면은 꽤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LC 쿠페의 그런 특성을 이제 컴포터블로 그냥 옮겨온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스포츠 플러스 모드의 경우에는 파워트레인이 한층 공격적이기도 하지만 이 댐핑이, 그러니까 바운싱이 초반에 좀 부드럽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조금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 스포티한 것 같고요. 그리고 드라이버 모드에 상관없이 이 고속 안정성은 꽤 좋은 편입니다. 다만 이 차가 이제 컨버터블이고 소프트탑 치고는 이제 방음이 좋은 편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보면 이것도 프레임리스 도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 뒤쪽에서 이제 고속으로 주행할 때 딱 좀 도드라지는 그런 바람소리 있어요. 확실히 터보 엔진과 이런 고해 전용 자연흡기 엔진은 그 느낌 또는 운전 방법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고해전에서 출력이 나온 차들은 뭐 이렇게 저속에서 낮은 RPM으로 달리는 것도 괜찮긴 한데, 뭔가 이게 적극적으로 회전수를 유지하면서 달리는 게 좀 더 어울리는 그런 성격 같거든요. 근데 이 엔진은 가상 사운드의 소리가 뭐 그렇게 아주 썩 듣기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5000rpm부터 이게 점진적으로 소리가 커지는데, 좀 되게 우렁찬 그런 느낌은 있지만 뭔가 귀에 되게 듣기 좋은 그런 음색은 아닌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는 앞에가 6피스톤인데 멀티 피스톤 캘리퍼의 특유의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을 때 하드한 브레이킹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묵직하게 잡히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 차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밟았을 때 제동력도 좀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는 되게 코너를 빨리 달린다기보다는 그냥 좀 재미있게 또는 이렇게 스릴있게 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LC500을 타보니까 대략 예상을 하시겠지만 이 차는 굉장히 좀 개성이 넘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의 자동차 업계에서는 사라져가는, 이제 인기가 없어져가는 그런 요소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차 안에 8기통 엔진, 5.0 대배기량, 리터당 100마력을 내는 자연흡기 엔진,
컨버터블, 요즘에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제 점점 사라져가는 수요가 별로 없는 그런 요소들인데 그게 지금 다 이 차 안에 있어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많이 어필할 만한 그런 성격의 차는 아니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좀 선택을 하기가, 근데 이게 이런 성격의 차들은 보통은 이제 세컨드카로 이제 운영을 하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차를 타면은 되게 부자 같다 시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즘에 자동차 업계에서는 관심이 멀어져가는 그런 요소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아직까지도, 이 차가 2017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대략 한 7년, 6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장 디자인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LC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요 외장 디자인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황 또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좀 슈퍼카 같은 느낌도 나고요. 그리고 실내 디자인이 이제 최근에 나온 차 같지는 않지만 그 내장재는 꽤 좋습니다. 그러니까 도요타나 렉서스가 이게 거의 공통적인 요소인데, 보는 그 시각적인 디자인에 비해서도 소재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 차도 좀 부드러운 소재가 굉장히 좀 꼼꼼하게 이 아래쪽까지 다 마감이 돼 있어요. 심지어는 이 매트도 좀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죠. 약간 좀 두툼해서. 그리고 구성을 보면은 없을 것 같지만 통풍 시트도 있고 차로 중앙 유지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편의 장비도 다 있고요. 단점으로는 확실히 매력적인 요소가 많은 차이긴 한데 가격이 좀 높지 않나. 그러니까 이 차 가격이 컨버터블이 1억 7,8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억 8천이죠. 그래서 1억 8천을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이와 비슷한 성격의 독일 차들도 이게 가시권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좀 이렇게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죠. 보통 로드스터, 컨버터블은 뚜껑을 닫고 달렸을 때 잡소리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차는 주행거리가 지금 23,000km가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이게 또 잡소리가 없네요. 예, 이로써 렉서스 LC500 컨버터블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